인공위성이라 과학실험, 통신, 정찰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위성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기상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중계기 등의 탑재체가 들어있는데요. 각각의 위성은 탑재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일기예보,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길 안내 등을 가능케 합니다. 즉, 탑재체에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위성의 임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들보다 조금 늦은 1992년에 한국의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며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위성 분야는 수준 높은 전자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다양한 위성을 궤도 위에 올려놓으며 세계 6위권의 인공위성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죠. 하지만 우리 군은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독보적인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찰 위성은 적의 다양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임무를 맡은 만큼 성능 좋은 카메라를 탑재체로 합니다. 그 종류는 크게 영상 레이더 4, 전자광학 2호, 적외선 IR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들은 이 세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정찰 탑재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은 정찰 위성에 탑재될 2호 IR 탑재체 성능 테스트에 한창입니다. 2호 IR 위성은 물체의 열, 빛을 감지해 목표물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목표물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위성이 머물 곳은 극한의 환경으로 이루어진 우주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목표 지점을 정확히 정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환경 시험을 거친 카메라의 레이저가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지 확인하며 성능 개선을 이어가고 있죠. 위성 기술의 발전은 곧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탑재체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뜻인데요. 신발까지 식별 가능한 전자광학 카메라,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영상 장치는 우주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 테스트를 무사히 끝마친 상황. 가까운 미래 초소형 4하 위성과 함께 감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4하 위성은 레이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간이나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고화질의 영상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요. 그 무게가 가벼워 추력은 약하지만 위성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사용에 적합합니다. 앞으로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을 갖춘다면 더 많은 위성을 쉽고 빠르게 발사하며 북한을 더 촘촘히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발사체 개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며 우리의 힘으로 더 튼튼한 방위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건데요. 나아가 다양한 위성의 개발로 민간 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레카! 웬 장비들을 가져와 흠집이 생긴 앞 유리에 붙이는데 지금 크랙을 보니까요, 작은 크랙이어가지고 복원이라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 유리를 교체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복원을 함으로써 크랙을 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흥,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게 바로 크랙을 메꿔줄 핵심 재료라고. 지금 방금 넣은 용액은 이제 복원 레진 용액인데요. 크랙 사이로 넣어줘서 이 크랙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맞은 양의 용액을 채워 UV 램프를 이용해 1차 경화시켜준 뒤 조금 더 끈끈한 성질의 2차 레진 용액을 넣고 다시 한번 경화시켜준다. 과연 결과는? 어머 세상에, 좀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오, 진짜 감쪽 같아요. 그렇죠, 감쪽 같죠? 하지만 모든 흠집이 복원 가능한 건 아니라고.
권장드리는 것은 이제 7cm 내외의 크랙 정도는 복원이 이제 가능은 한데요. 좀 7cm 이상의 경우에는 좀 자동차 유리를 교체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때 또 다른 차량 등장. 어떤 문제가 있나 봤더니 이건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크랙이 길게 가신 고객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거를 교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힘에도 균열이 커지는 상황.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라서 외부에 있는 한 장이 금이 간 상태고 내부에 있는 한 장이 버텨주고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야 돼서 그거 일단 한번 테스트 한번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체를 위해 차에 보호 커버를 씌운 뒤 기타 부품들을 잠시 탈거. 근데 이건 뭐람? 팀장님,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유리와 차체 사이에 있는 우레탄을 잘라내는 와이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레탄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 천장 부분에 녹이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레탄 제거 과정 또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이제 조심스레 차에서 유리를 분리한 뒤 새로운 유리를 부착할 차례. 앞유리를 복원할 때와는 달리 교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우레탄이라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우레탄이 운전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제 새로 교체할 앞유리에 우레탄을 세심히 발라준 뒤 둘, 셋. 헛둘 호흡을 맞춰 동시에 부착한 뒤 뜨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눌러준다. 순식간에 끝난 교체 작업. 어후, 반짝반짝. 앞유리 하나로 완전 새 차가 됐다. 유레카! 조창기 김 박사의 연구 주제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손을 이렇게 비비면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가 이제 화면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보여지게 돼요. 귀에는 잘 안 들리는데 네네. 그래서 이놈은 다 아는 거지. 그렇죠. 귀에 들리는 소리도 물론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귀에 잘 안 들리는 작은 소리나 높은 소리까지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것도 될 겁니다. 저기 지금 형광등에서 오,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네네. 형광등에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걸 보이는데 저게 이제 형광등이 오래되면 방전이 생기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의 안전 관련 같은 거를 측정하는 데 쓸 수가 있죠. 기계는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를 내는데요. 이 소리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로 고장의 전조 증상을 잡아냅니다. 음향학이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면 아하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소리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을 여러 군데다 놓고선 나는 소리를 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영상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보는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죠. 생활 속 다양한 소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초음파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응용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열차 같은 거 개발할 때 잡음의 위치를 잡아내는데 쓴다거나 원자력 발전소나 굉장히 그 세이프티가 요구되는 그런 곳에 뭐 어디에서 가스가 조금 샌다거나 그런 것을 이제 사운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미리 리크를 찾아낸다거나.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적용한 결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가스 누설이나 전기 아크의 발생 여부와 위치를 측정하고 이상 소음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을 그대로 구축해 놓은 지하 실험실에서는 실험 조건을 바꿔가며 상용화를 위한 다각도의 테스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기술 플러스 반도체의 변화, 컴퓨터의 변화, 뭐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자꾸만 열리는 거죠. 네, 네. 소리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시장을 따라서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작은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숫가에 파문을 일으키듯이 연구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를 꿈꾸며 김양한 박사는 수십 년간 초지일관의 자세를 지켜왔습니다. 유레카!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 축하식이 열리고 있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일본군 수뇌부들이 서 있던 단상 위로 폭탄 하나가 떨어졌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한인애국단 윤봉길 의사. 그가 투척한 폭탄으로 일본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혼자 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윤봉길 의거. 그런데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그날 윤봉길이 투척했던 폭탄은 익히 알려진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다. 그가 행사장에 가지고 들어간 폭탄은 2개. 각각 물통과 도시락으로 위장한 것이었으며 용도 역시 달랐다. 하나는 저격용, 그리고 또 하나는 거사 후 자결하는 데 쓸 폭탄이었다. 4월 29일 이른 아침, 나는 우리 청년 동지 윤봉길 군을 불러서 내가 제작한 폭탄 2개를 그에게 주었다. 한 개는 우리의 적인 일본 군벌을 살해하기 위해, 또 한 개는 행위가 끝난 뒤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는 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 내부에 숨겨진 폭탄은 무쇠로 만들어졌는데 그 무게만 3.5kg에 달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고 앞쪽에 점화 장치를 장착한 구조로 발호형 끈을 당기면 마찰량 내의 철편이 불을 일으키고 연쇄적으로 발호하여 기폭제까지 옮겨진 불이 폭약을 터뜨리는 방식이었다. 독립투사로서의 굳은 각오이자 자존심이었던 도시락 폭탄. 하지만 물통 폭탄을 투척한 뒤 윤봉길은 곧바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됐고 그해 12월 총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24이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김자동 선생님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어부바해주고 무릎에 앉혀서 밥 먹여줬던 김자동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제 따님께서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어머님이 정정화 여사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정말 밥을 해주셨던 그분인데요. 그분이 실제로 목격담을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충남 예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고향 분이었대요. 그래서 밥을 이제 해주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저기 공터에 가서 자꾸 돌을 집어 던지시더래요. 그래서 아, 저 청년이 약간 스트레스를 저걸로 푸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3일 뒤 상하이 의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폭탄을 던질 때 어느 정도 거리로 던져야 되는지 그걸 연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유레카! 문고리를 만졌을 때 찌릿하거나
머리를 빗으면 폭탄처럼 솟아오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 정전기라고 하죠. 정전기는 언제 처음으로 발견된 걸까요? 인류 최초로 전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였습니다. 탈레스는 보석 종류인 호박을 헝겊으로 닦으면 닦을수록 먼지가 달라붙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마치 호박이 살아서 마법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호박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 물질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에는 정전기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탈레스는 정전기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정전기 발생 장치가 탄생된 것은 17세기 독일의 물리학자 오토 폰 게리케로부터였습니다. 유황으로 만든 크고 둥근 굴을 축에 끼워 돌리면서 건조한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구가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이 굴을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정전기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게리케의 발견 이후 더 강력한 정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생겨나며 사람들에게 정전기의 존재도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기는 사람들에게 짜릿함을 주는 용도나 통증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때는 전기의 위험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짜릿한 키스를 위해 정전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유황공에 손을 얹고 상대방과 키스를 하면 짜릿한 느낌과 함께 불꽃이 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전기 발생 장치는 덩치가 큰 기계였기 때문에 기계가 설치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유레카! 소리를 발생시키려면 진동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체를 두드리는 거죠. 이러한 물체의 떨림으로 파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미국 나사에서 공개했던 소닉붐 사진은 파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아주 놀라운 것이었죠. 공기 중에 소리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바로 파동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망치로 판을 두드려서 더 강한 파동을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둥그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진동의 전달을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한데요. 소리를 전달해주는 대표적인 매질은 공기죠. 철판이 떨리면서 주변에 공기까지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물체의 떨림이 주변의 공기를 떨리게 하고 그 공기의 떨림이 귀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비비탄 총을 준비했습니다. 장전되어 있는 비비탄이 발사될 때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와 소리를 만들어내죠. 와, 비비탄이 산산조각 나버렸네요. 그런데 보셨나요? 천천히 다시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이번에는 화약 장난감 콩알탄을 슐레렌 장치 앞에서 터뜨려 봤는데요. 와, 강렬한 파동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장애물을 추가해 봤는데요. 파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요?
파동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모습 보셨나요? 소리는 장애물을 돌아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담 너머의 이야기 소리를 듣거나 열린 창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회절 현상 때문이죠. 이번에는 소리를 더 키워보겠습니다. 화약이 터질 때의 충격파와 파동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자, 다시 한번 쏘세요. 유레카! 하얀색 마스크하고 검정색 마스크 온도차를 비교해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응. 자, 두 마스크를 나란히 놓고 온도를 재자. 하얀 마스크는 24.9도씨, 검은 마스크는 25.7도씨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분 동안 햇볕에 방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스크를 나란히 놓고 뜨거운 햇볕을 20분간 받게 한 뒤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두 마스크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얀 마스크는 32도. 자 다음은 검정 마스크 45.8도. 흰 마스크는 처음보다 7도씩가량 높아진 데 반해 검은 마스크는 45도씨까지 무려 20도가량이 확 올랐습니다. 흰색 마스크는 태양빛을 반사해 처음 방치했을 때와 크게 온도차가 나지 않지만 검은 마스크는 열을 그대로 흡수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름에 흰 옷을 입으면 더 시원하고 검은 옷을 입으면 더 더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외선은 색깔이 진하면 진해질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아하. 색상별로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해보면 흰색은 94.8, 청색은 97.6, 녹색은 98.7, 적색은 98.9, 검은색은 99.5%인데요. 즉 검은색 마스크가 흰색 마스크보다 자외선 차단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자외선 차단이 주 목적이야. 그러면 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되고, 아니야 나는 자외선 차단보다는 더운 게 더 싫어. 그런 사람은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른 후 흰 마스크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야. 어때? 쉽지? 유레카! 오늘의 주인공은 용왕의 사신 바다 거북입니다. 흔히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보고 거북이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바다 거북은 물속에서 가장 빠른 파충류입니다. 바다 거북 중 가장 빠른 장수 거북의 수영 실력은 최대 시속 약 35km. 게다가 잠수 실력도 대단하답니다. 우리 바다에는 붉은 바다 거북, 푸른 바다 거북을 포함한 총 4종류의 바다 거북이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바다 거북과 육지 거북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다 거북과 육지 거북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육지 거북은 그 등갑의 높이가 좀 높게 솟아 있는데요.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유영을 잘하기 위해서 몸이 좀 납작한 편이고요. 육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등갑 안으로 머리나 다리를 숨길 수가 있는데 바다 거북은 머리랑 다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둘의 차이 이제 아셨죠? 바다 거북은 평균 수명 150년 이상의 대표 장수동물인데요. 그렇다면 바다 거북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텔로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나이를 먹으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거든요. 근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텔로미어가 사람보다 긴 데다가 그리고 짧아지더라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서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장수 체질인 바다 거북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는 원래 해파리도 먹이로 먹고 있는데요.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닐봉지로 인해서 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먹이를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데요. 바다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 거북이들이 이제 먹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쓰레기를 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양 쓰레기를 먹은 바다 거북은 내장 기관이 파괴되거나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괴로워하는 바다 거북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정확하네요. 바다거북은 출산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육지에 거의 나오지 않는 동물인데요. 바다거북은 회귀 본능이 높은 편이라 자신이 부화했던 해변을 기억했다가 20에서 40년 후 자신이 태어난 해변을 찾아와 알을 낳습니다. 바다거북은 자신이 태어난 곳의 물냄새, 조류, 온도, 파도 소리를 기억하고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라도 찾아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고향을 찾아 회귀하는 것은 암컷들이 출산 때뿐만 아니라 수컷들이 단순히 고향을 찾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바다거북의 본연의 습성입니다. 무거워서? 아 진짜? 아예 틀렸어 우리. 바다거북이 물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거운 체중 때문입니다. 육지거북이의 다리는 온전한 다리의 형태인데 반해 바다거북은 등딱지를 제외한 몸이 모두 지느러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 밖에서는 몸통만으로 체중을 버텨야 합니다. 완전히 자란 바다거북이는 자기 체중에 장기를 눌려서 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온도? 바다거북의 성별은 알이 묻힌 모래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섭씨 29.7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높으면 암컷, 온도가 낮으면 수컷으로 보아되는데요.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암컷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면 번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바다거북의 90% 이상이 암컷만 태어나게 되어 바다거북은 심각한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